그냥 아무개 일반 인플루언서가 저한테 DM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아, 자기 제 작품 너무 잘 보고 있다.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것도 너무 권위주의적인가요? 유의미한 크리틱으로서? 유의미가 너무 꽉 차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뭔가 그런 크리틱으로서 그러니까 칭찬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칭찬받을 사람을 고르고 싶은 건가요? 독특한 시선이지 않니? 라는 식으로 다가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꼬여있어요? 좀 좋다고 해주면 좀 좋다고 좋은 건 하지. 좋은 거죠. 감사하죠. 나중에 뜯어보니까 둘이 사실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얘랑 사실 둘이 사귀었었는데 막 이런 경우도 맞아. 엄청 많고 진짜. 이렇게 이미지가 많으실 때 결국 지금 회화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회화가 메시지를 다 담을 수 있다라면은 작가의 의도 다 담을 수 있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회화를 읽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미술 교육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문해력이 필요한 걸까요? 미술계 안에서 팽배한 왜 흔히들 말하는 보그 병신체가 있잖아요. 아세요? 그것처럼 저는 미술 병신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술인들이 쓰는 되게 현학적이고 되게 담론 지향적인 텍스트들이 붙는 그런 어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술 병신체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냥 그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말을 미술 병신체로 하는 사람. 그쵸. 제가 말 자체도 약간 조금 미술 이야기나 어떤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해석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으면 저는 보통 미술 병신체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 감도를 잘 모르면 견고한 성벽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측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쉽게 담론들을 풀어낼 수 있는 서문을 쓸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과제로서 남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 영국의 디자인 뮤지엄에서 일했던 이제 아는 큐레이터 분이 계신데, 그분 또 그게 아예 그냥 교육팀에서 전적으로 우리 미술관은 디자인 뮤지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어려운 사고 과정들이나 되게 마이너한 담론들을 풀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과제로 남겨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사실은 미술계에서만 유통되는 독해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문해력과도 되게 연결되는 거지 않을까? 근데 또 많이 쓰시지 않아요? 태균님 특히나? 뭐를요? 어려운 말들이요. 이게 글이 쉽다고 해서 좋은 글은 아니고 그쵸. 별 내용은 없는데 괜히 단어들만 어렵게 쓰는 그런 글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미술에서 사실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거든요. 미술을 해석해야 되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근데 저는 이런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해석을 강요하고 이런다는 게. 그래서 뒷샹 때부터 이어져온 예술 개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상자에게 해석의 권한을 주는 거죠. 말로만 들었을 땐 되게 자유롭고 뭔가 관람자에게 뭔가 많은 권한을 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해석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미술을 권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드는데 좀 기여를 많이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사실은 해석이 안 되는 순간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미술이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웹피만 봤을 때는 사실은 해석이 되나 안 되나 어떠한 이미지는 다 비슷해져 버렸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미지나 미술관에서 들어가는 이미지나 사실은 그 외연이 너무나도 비슷해져 버려서 무엇이 작업인지 어떻게 봐야지만 얘가 출처나 기원을 연속적으로 엮어서 볼 수 있는지가 모호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작품이다 아니다, 이게 이러한 태도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점이 돼서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이 없을 때 이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굳이 미술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대 미술이라는 걸 다루는 미술관 자체가, 그러니까 모마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유화물감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점점 더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해석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보자마자 뭔지 바로 아니까. 이제 사진도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해되는 것들로 이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태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성중심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언어로 그쵸. 딱딱딱 정리가 돼야 된다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초적인 그런 태도들, 미술 자체를 계속 고립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사실 그냥 쉽게만 봐도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로 시작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 해석 문해력이라는 게 결국 이해잖아요. 물론 봤는데 좋았어 또 있겠지만 그게 저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티라바니자 같은 경우들은 봤는데 좋았어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갑자기 미술 이거 좀 귀엽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 미술을 볼 때 그 오늘날의 그런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특히 이제 현대 미술을 볼 때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랑 미술관 가면 부모님이 이거는 뭔 의미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실 의미 맞아. 없는데 근데 그게 그런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큐레이터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발굴해내고 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도 전통적인 산업혁명 이후의 부르주아적인 예술 감상의 태도가 아직까지 잔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그때와 지금의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특이점의 상태에 다다랐는데 AI에 의해서 그래서 미술 자체도 어떤 하나의 작품을 두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런 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진짜 억지고 쓸데없는 의미 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작가론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하나의 작업을 내가 해석이란 걸 하고 싶다면은 그 작업이 어떻게 끼어 있는지, 그러니까 작업 자체를 다른 사물들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와 미술 작업을 똑같은 층위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렇게 미디어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작품이 LG 디스플레이를 썼다고 하면은 저는 그 작품에서 제일 흥미로운 거는 그 디스플레이가 어떤 광물을 썼는지가 제일 흥미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현대 미술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문을 안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아니, 작가 소개. 서문도 안 쓰신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서문이라는 게 너무나 관성적이게 고착화돼가지고 맞아요. 미술관 가면 종이 한 장씩 들고 이렇게 글 읽으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게 너무 그 텍스트 내용의 전시를 가두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텍스트를 좀 뜯어서 그냥 전시장 곳곳에 두려고요. 그럼 지금 그렇다면 미술관에 가면 엄청난 설명들이 입구부터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대중들이 해석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것도 권위적인 무언가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권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술 자체가 권위적이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렇게 현대 미술이라는 게 흘러와서 그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업을 만드는 작가들조차도 해석 없이는 자기 작품이 온전히 설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떼어내기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해석과 작품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술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고. 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속단할 수는 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본 이 환경에 대한 증거물이 필요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물론 밖에서 봤을 때는 서문이라는 걸로 붙여져 있으니까 이제 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했지만 사실은 그 서문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추적이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친절한 순서 정렬 정도이지 않을까? 저는 그 영국에서 텍스트 잘 안 읽었거든요. 근데 막 그 안네이모프 전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텍스트를 안 읽고 그 안네이모프 전시를 쫙 봤거든요. 지하에 그 엄청 큰 스크린에 너무 좋은 이렇게 생긴 스피커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네이모프의 뮤즈가 침 뱉는 이제 영상이었어요. 보면서 제가 이거를 전 분석적으로 엄청나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거를 저가 한국말로 적고 영어에 있는 텍스트를 보면서 비교대조 해보니까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굳이 텍스트가 우선해서 이거에 대해서 안 따라가더라도 전시의 형태와 보여지고자 하는 태도들이 관람자로서 온전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해석의 문해력, 시각적인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떠한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되는 게 이제 서문이지 않을까. 권위주의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현대 미술 자체가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감상자의 입장에서 그걸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작업이 그냥 표면적인 내용밖에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맞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생각보다 작가는 보는 사람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만들어질 때는 스스로의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 하게 될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장면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만들잖아요. 저도 꽤 그런 것도 저도 있고 그렇고. 관객이 이렇게 해석하도록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의도가 없을 때가 많죠. 약간 이걸 이렇게 보세요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회화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회화에서는 그릴 때는 진짜 그런 생각 안 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좋은 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각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서사성이 되게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제가 뭐 MBTI N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 N인 사람들이 되게 회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또 속단해. 근데 뭔가 약간 그렇잖아요. 사실 서사를 만드는 어떤 내러티브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만약에 얘는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영우 작가님의 타이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강아지들을 이렇게 복제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얼굴 많이 있는데 타이틀이 엄청 웃기거든요. 약간의 표정이 보이는데 그 타이틀을 보면서 아, 이 상황이구나가 막 감정이입이 엄청 된단 말이죠. 정지되어 있는 상황 아니면은 그게 이전에 있는 어떤 도상학적인 어떤 중세미술적인 태도로서 A부터 Z까지 읽어야 되는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미술부터 그림이 계속 수행해오던 서사적 상상력 그게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게 더욱더 부여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중첩성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도 회화의 기본 골조로서 좀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게 봤을 때 어떤 애니메이션과 영화 진짜 시간이 흘러가는 매체와는 전혀 다른 정지되어 있는 상에 대한 상상력을 더욱더 자극시키는 게 회화인 것 같아서 왜 책 읽으면 더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이것처럼 그림을 봤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오해가 작가가 자기가 하는 걸 다 이해하고 할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작가도 이해하고 싶어서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기가 맞아. 이거를.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작가도 어떤 뭔가 틈새나 균열에서 자기가 되게 이거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 어떤 지점을 발견을 하는데 근데 자기 주변에 그게 뭔지 시원하게 말해주는 혹은 보여주는 것을 쉽게 찾지를 못해서 자기가 이제 좀 뭐라도 이렇게 해보는 거의 결과물을 보는 게 더 많다. 그럼 결국은 이 해석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았고 작가는 자기 얘기를 했지만 이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뭔가 의미 부여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권력이라는 게 기존에는 갤러리나 특정 비평가나 경력이 많으신 분들의 말이 아니라 그냥 인스타그램 팔로워 많다는 이유로 해석이 돼버려서 권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 해석 권력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감에 있어서는 미술계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냐면 보통은 비평이나 선생님들이 인플루언서처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그만큼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미술계 안에서는 이제 누구 선생님 이러면 그 선생님이 글을 써줬어? 그러면 그 선생님이 비평을 해줬어? 이런 게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막 내 작품을 봐주고 거기에서 해석해주면 거기에 이제 돼서 아 어떤 선생님도 샤라웃 해준 작품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아무개 일반 인플루언서가 저한테 DM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DM이 와서 아 자기 제 작품 너무 잘 보고 있다. 마파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지? 보니까 그냥 진짜 인플루언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 이러고 넘기는 태도가 이것도 너무 권위주의적인가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제가 하고 있는 말을 유의미하게 반향을 쳐주는 상대들이 유의미한 크리틱으로서 유의미가 너무 꽉 차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뭔가 그런 크리틱으로서 그러니까 칭찬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사람을 고르고 싶은 건가요? 나한테 칭찬해줄 사람을 고르고 싶은 네. 아니, 건가요? 칭찬을 해주기를 바란다기보다 보통 그런 인플루언서적인 어떤 되게 표피만 보는 사람들은 제가 다 생각해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당연하게 세팅 값을 정해놓고서 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독특한 시선이지 않니? 라는 식으로 다가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꼬여 있어요? 좀 좋다고 해주면 좀 좋다고 좋은 하지. 건 좋은 거죠. 감사하죠.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영화나 이런 거는 더 대중적이잖아요. 훨씬 맞아요. 대중적이라서 영화를 즐겨보는 소위 시네필들도 굉장히 많고 시네필로 칭할 수 없더라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커뮤니티도 되게 활발하고.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줄 평을 하더라도 아마 거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그만큼 있을 거예요. 어느 커뮤니티나 그렇겠지만 가면 이제 반박하는 댓글들 아니 그런 뜻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스토리로 저는 그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 근데 미술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쭉 얘기했듯이
그 어느 미술사적 순간부터 그 의미라는 게 더 중요해지게 되면서 그게 계속 관습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술 그 관습을 배우려면은 대학교에 가서 미술을 전공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막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한 줄 평을 썼다고 해도 미술계에서는 그 사람의 그 글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팔로워가 100명인 대학 교수한테 더 맞아요. 많은 권위를 부여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솔직히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동기, 선배, 후배 막 이런 경우가 훨씬 많고, 그리고 심지어 서로에 대한 좀 비판적인 피드백을 하는 경우는 솔직히 나 그런 경우 더 많이 봤어요. 그게 진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기보다 나중에 뜯어보니까 둘이 사실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막 얘랑 사실 둘이 사귀었었는데 막 뭐 이런 경우가 엄청 많고 진짜. 맞아. 그래서 좀 억까야 사실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가가 작업을 어쨌든 만들 때 남 생각보다는 자기가 궁금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게 되게 뭐 남들한테도 막 공개돼도 좋을 만한 그런 거라면 참 다행히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좀 심하게 말하면 뭔가 자기의 굉장히 어떤 성적 지향에 대한 혼란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집안에서 받았던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어떻게든 뭔가 해소해보고자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막 그걸 막 해석하겠다고 막 다 뜯고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사실 저는 권위 애초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그거 이제 자체가 권위 파괴주의. 그거 자체가 미술을 점점 더 망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망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어차피 전복하는 거고 맞아. 누군가는 세워줘야 누가 해체하고, 저는 세우는 사람들이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권위를 해체하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한 10년, 20년 되면은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 역설 분명히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미술에서 어떤 해석의 권위. 그러니까 뭔가 해석의 권위도 사실은 그 개인의 권위들이 해체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좋아. 이게 그냥 어떤 좋아. 개인들이 계속 해석을 부여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제도적인 거죠. 공공미술관에서 거기서는 이제 시민들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남녀노소 다 올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남서울은 거기서 춤추라고 막 그런 팻말까지 이렇게 그쵸. 달아놓잖아요. 재밌으라고. 그래서 막 서울시립미술관 이런 데서도 그 쉬운 글쓰기 이런 거를 실천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공공미술관에서도 뭐 작품 설명 이런 거 보면은 살짝 어렵게 돼 있고 뭔가 좀 깊이 있게 읽어야 그나마 비로소 이해가 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이제 더 쉽게 해서 바꾼다는 거죠. 애들도 보면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어떤 이데올로기 재생산이거든요. 미술에 어떤 의미가 존재하고, 근데 이거를 쉬운 말로 써서 준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나요? 그치. 그냥 그 의미를 더 그들이 수긍하기 쉽게 떠먹여 주는 거지. 아예 어떤 진짜 미술의 대중성 불가능하겠지만은 많은 접근성을 원한다면은 오히려 그 고정되어 있는 해석이란 거를 아예 빼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태균님은 어쨌든 미술의 대중성,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즐기고 누리는 쪽에 방향성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상적이긴 하죠. 그게 근데 이상적이다. 네. 왜냐면 대중들은 권력 밑에 있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쵸. 맞아. 내가 돈을 만 얼마, 이만 얼마, 네. 몇만 원을 내고 가서 쉬우면은 실망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 지적 허영심도 그쵸. 사실은 저는 미술을 네. 소비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도 그래서 생각을 해서. 해석이라는 게 문제인 건지 네. 권력이 문제인 건지에 대한 구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해석이 가지는 권력이 문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술관이 되게 유명한 작가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이런 권력은 또 별개인 거고, 또 사람들이 갔을 때 그냥 아무 텍스트 없이도 재밌게 볼 수 있는 되어야 미술에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결국은 뭔가 시니컬하고 크리티컬한 태균님의 의도 자체는 순수한 네, 따뜻하고. 진짜 따뜻하고 그런 방향성이네요. 그러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망하고 분노가 있다. 막. 분노 없어요. 뭐 망하든 말든. 저는 오히려 근데 그런 쪽이긴 해요. 망하는 게 낫죠. 그러면. 그럴 거면 네, 망하는 게 그러니까 낫다. 맞아요. 저 동의해요. 뭐랄까 권위가 없는 상태로는 불가능하고, 어차피 권위는 자연 발생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망할 거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즐기고 싶다. 사실 그 작업이라는 게 예술가의 욕망에 의해서 탄생한 거긴 한데 그 욕망이 그냥 개인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물건들이 흔히 쓰는 그냥 공산품들도 사실 욕망에서 탄생한 거고 다른 점은 어떤 집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본이 들어가고 생산 공정을 거쳐서 생산됐다는 게 다른 거지. 사실 본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물질로서 차이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미술에다가 의미라는 거를 계속해서 어떤 권위가 부여를 하고 이럼으로써 그런 이상한 모호한 복합적인 해석체가 탄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조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광고판하고 미술관에 있는 미술이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저도 애초에 그래서 만들고 있는 모든 작업들이 그 정도의 위계 없음 아니면은 그 광고판처럼 과장된 외피들을 취하게끔 되는 것 같고 제가 제 작업을 다루고 생산을 했을 때의 태도들도 더욱더 그 권위와 하나의 어떤 귀결된 완결성 있는 해석이 붕괴되는 시점으로서 어떤 형식적인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라는 게 어떤 일종의 족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의미에서 해방이 되어야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술을 뭐 향유하는 사람이나 제작자나 작가나 큐레이터 다 상관없이 의미와 해석에 의존하는 나태함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작품 하나 만들고 거기에 그럴듯한 말로 이제 텍스트를 붙여서 완성시켜 놓으면 그게 완성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 큐레이터든 작가든. 이런 태도가 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다기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문해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는 게 각자 가진 지식과 수준으로 자유롭게 해석을 맞아요. 하면 되는 게 그게 그쵸. 네, 그게 재밌는 문해력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미술관과 작품의 제작자와 감상자 모두 뭔가 의미를 찾아내기를 강요하는 어떤 환경이니까. 네. 네. 왜 우리는 백현진은 우리가 진짜 미술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진짜 그렇게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 진짜 진짜 미술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미술인이라는 거가 아니,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왜 백현진 그런 거죠. 백현진은 올해 작가상의 후보에 올랐어요. 하지만 기안팔상 오를 수 없다. 왜 오를 수 없어요? 아니 오르지 선택되지 않잖아요. 오를 수 없다라는 게 선택되지 않잖아요. 뭔가 근데 기안84가 올해 작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